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단순한 가격 등락을 넘어서 말이죠. 전통 금융의 그 거대한 자본 이동, 그리고 규제 환경의 변화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뜯어고치고 있는지 한번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보다 그 이명에 깔린 자본의 구조적인 이동 의도를 읽어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량이 무려 15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겉보기엔 거의 시장의 심장에 멈춘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의 프랭클린 템플튼 같은 거대 운용사는 지금 전담 인력을 막 수백 명씩 채용하면서 인프라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상반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무대 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공된 출처 자료들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좌표부터 볼까요? 비트코인이 67,000달러에서 68,000달러 선, 그리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채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 거시적인 지정학적 긴장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네, 그 중동 상황 말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비공개로 두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거든요. 아, 시점을 안 밝혔군요. 네. 게다가 이란 외무장관은 휴전을 거부하고 아예 전쟁 중식을 원한다고 맞서고 있고요.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 그리고 이란 측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측이 완전히 교착 상태네요. 그 파월 연준 회장이 경고한 부분도 딱 이 지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결국 유가가 흔들리니까요. 경제 파장의 불확실성을 파월 의장이 짚었는데 유가가 오르면 물류나 생산 비용이 바로 직격탄을 맞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빠지죠. 그럼 금리나 기대감은 당연히 후퇴할 테고요. 그렇죠.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제동을 거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어떤 흐름이죠? 미국하고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고 또 WGBI, 즉 세계 국제지수 편입 효과가 맞물렸거든요. 이게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삼는 지수인데 여기에 편입되니까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아, 엇갈리는 양상이네요. 이런 거시 경제 속에서 전통시장의 거대 자본들 움직임을 보면 이게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최대 108조 원 규모로 상장을 준비 중이고 기업 가치가 2,5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1972년 이후로 처음 유인 달 탐사인 아르테미스2 발사를 추진 중이고요. 저 초고위험, 초격차, 하이테크 산업으로 자본이 막 쏠리는 거죠. 반면에 정확히 반대편에서는 SPOC MC, 그러니까 사우스 퍼시픽 메탈스가 420만 온스 규모의 그 거대한 금 프로젝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술 혁신이랑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본이 완전히 양분된 거네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본이 요 비랑극단으로 찢어지는 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수수료가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개인 거래가 말라버린 건데 저는 이게 마치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고무줄 같다고 생각해요. 고무줄 비유 좋네요.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적 공포가 땡기고 다른 쪽에서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관들이 인프라 짓는다고 땡기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텐션이 축적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텐션이 해소되는 과정이 최근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급 리셋으로 나타났거든요. 상승을 예상했던 롱 포지션이 과거에 한 3억 3천만 달러 규모로 강제 청산됐고 또 최근 24시간 동안에는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 한 1억 달러 청산됐습니다. 양 방향 물량이 다 제거된 거군요. 네, 시장의 묵은 과열이 씻겨 내려간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더리움이 가장 강하게 가격 방어력을 보여준 점은 기관들의 장기 보유 펀더멘탈이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오늘의 핵심 뉴스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체인 활동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왜 전통 금융거인들은 지금 수백 명을 고용하면서 거대한 인프라를 짓고 있는 걸까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아예 전담 사업부를 출범하고 250 디지털까지 전격 인수했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뉴스 플로우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도구에서 구조적인 중장기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기관들도 결국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거래 수수료 수익도 기대하기 힘든데 이 타이밍에 막대한 인건비 감당하면서 들어오는 게 약간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거래소들의 중개 수수료 모델로 생각하면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 근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겨냥하는 타겟은 개인이 아닙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씩 굴리는 국부펀드나 연기금 같은 초대형 자본이거든요. 아, 타겟 자체가 다르군요. 네, 이들은 매일 차트 변동성이 신경 안 씁니다. 포트폴리오의 한 1%에서 2% 정도를 10년, 20년 관점에서 배분하려는 거니까요. 전통 금융사들은 조만간 쏟아질 이 거대 자금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준수하는 파이프라인을 미리 깔아두는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선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는 단계로 진화하는 거네요. 기업들 행보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아이렌 같은 회사는 AI 컴퓨팅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투자를 쓸어 담고 있는데 비트마인은 금고에 107억 달러어치 리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코인 많이 들고 있으면 기업 가치가 올랐는데 이제는 그걸 활용해서 AI 연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검증 인프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죠. 네네. 그리고 이런 인프라 결합을 완성시키는 조건이 바로 규제 명확성인데 최근 SEC가 NIS의 아메리칸의 다중 암호자산 상품 신탁 옵션 상장을 승인했고 CFTC 셀리그 위원장은 시장 감독 준비가 다 끝났다고 선언했단 말이죠. 연준은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를 경고했고요. 각 규제부처가 자기 관할 구역에 테두리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SEC 리포트 보면 비트코인은 상품, 밈코인은 수집품 이렇게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전통금융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거죠. 아,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편입으로 전환되는 중이군요. 코인메이스 측에서 48시간 내에 합의안 발표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결국 시장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수용하는 자산만이 월스트리트의 선택을 받는 건데 OCC 규제를 수용하면서 은행권 진출을 본격화한 리플이 강세를 보인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론 드리프트 프로토콜에서 이상 활동 감지돼서 조사 중인 사건처럼 성장통도 여전하지만 하부 생태계는 엄청 역동적이에요. 톨리마켓에서는 NBA 예측에 단일 매수로 54만 달러가 유입됐고 알고랜드는 구글 보고서 호재로 20% 급등하고 또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는 비리키드 사례도 눈에 띄고요. 네, 탈중앙화 인프라의 기술적 안정성은 계속 검증해야겠지만 개별 프로젝트들의 펀더멘털은 확실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캔들 차트 색깔이나 단기 지표보다 어떤 데이터를 더 유심히 봐야 할까요? 단연코 고래와 기관들의 포지션 조종입니다. 시장 유동성이 얇아진 조용한 틈을 타서 거대 자본이 자리를 옮기고 있거든요. 출처 자료를 보면 1338개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이동했고 반대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에서 1780개 이더리움을 인출했습니다. 매도 추정 물량은 들어오고 장기 보관형 물량은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546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플의 수급 통제도 주목해야 합니다. 무려 5억 개, 그러니까 약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를 에스크로에 잠금 조치했거든요. 시장에 못 던지게 묶어서 공급을 제한하고 가치를 방어하려는 의도군요. 스테이블 코인 흐름도 보니까 4억 달러랑 3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USDC가 익명 지갑과 고래 지갑 사이에 이동했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가 원유랑 천연가스 선물 거래 공식 출시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게 어떤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 거죠? 일부에서 유가 변동이 가장 큰 거시 변수라고 했잖아요.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유가 폭등의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는 생태계 안에서 원자재 선물로 직접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자산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네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융합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개인들의 온체인 활동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말라붙어서 유동성이 정말 얇아져 있는데 프랭클린 템플턴이 겨냥하는 그 거대한 국부펀드 자금이 이 좁은 입구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과연 가격 동학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엄청난 탄성으로 튕겨나갈 그 순간을 고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국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